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도 역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개미죠. 개미.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는 곤충에 많이 좀 빗대서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는 힘이 없다. 너무 가볍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개미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개인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고 있고 또 서학개미 해외 투자로 인해서 외환 시장도 많이 이제 또 원화 약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려는 해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 준다는 RIA 계좌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경민님, 집안에 개미가 너무 많아서 이사를 한 적이 있네요. 무서워요. 이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3309님이 정답은 개미, 나는 거미 투자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미 투자자 이거 되게 좋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곳에 거미줄을 치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만 사서 기다리는 투자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723님 메시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다 정답을 성함이나 번호로 또 다 불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2665님 저의 문자는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까지 팬으로서 한번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2665님도 고맙습니다. 김은숙님은 부지런한 개미가 덕을 보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증시 보기 전에 오전 10시 기에서 대구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 지역 계시는 분들 특히 불나지 않게 산불나지 않게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겠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또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요. 강원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말에 수도권도 그렇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죠. 가급적인 이제 외출 자제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더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장갑 또 꼭 챙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테고요. 오늘 추운 거는 증시가 더 추워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아까 개장 초에 거의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은 좁혔습니다. 현재는 157포인트, 3.06% 내린 5,003, 5,005 해서 5,000선 안팎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2.7%까지 좁혀놨습니다. 1,077.9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벌써 1시간 만에 1조 1,000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 쪽으로 1,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로 들어오는 자금이 요즘에 개인 투자자의 ETF 자금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3% 안팎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4.6%. 물론 다들 개장 초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좁힌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대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하락하면서 좀 많이 올랐던 로봇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원익 IPS, 이오테크니스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71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71원대. 환율도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그렇고 AI 시대의 변화라든지 관세라든지 어지러운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요 좀 달달한 이야기도 해봐야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열풍이고 또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콜릿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초콜릿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자주 드세요? 오늘 아침에도 살짝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한 톨. 네. 저는 초코 케이크 먹고 왔는데 그러시군요. 어떤 초코 좋아하세요? 전 좀 진한 거, 약간 좀 쌉쌀한 맛도 좀 나고. 다크 초콜릿 네, 같은 거. 약간 좀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초콜릿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또 의외로 저는 이렇게 마시는 류도 따뜻한 핫초코 뭐 이런 것도 좀 핫초코 좋죠. 평균보다는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핫초코. 네네. 이거 네. 침고입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화이트 초콜릿 처음 봤을 때 와, 신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화이트 초콜릿도 먹고 싶네. 사실 이게 카카오 빈, 네네. 카카오 열매 네. 씨앗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온 건데 원래 그거는 되게 씁쓸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커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네네네. 한편으로는 커피하고 비슷한데 그게 제품화된 과정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 퍼진 과정을 보면 커피의 정반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초콜릿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 카페인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좀 우려내가지고 음료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시면 좀 이게 뭐 맛도 향도 좋고 또 이렇게 정신도 좀 깨이는 느낌이 들고 해서 좋다라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이제 녹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기 삼국시대 때부터 녹차를 우려내가지고 그걸 마셨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커피도 이제 그 씨앗이죠. 그 씨앗을 이제 볶아가지고 거기서 우려낸 물을 마시는 그 커피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서 예로부터 먹었다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많이 소비를 했고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먹던 것이 바로 이 초콜릿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카카오 씨앗 우려낸 물 그러니까 초콜릿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핫초코랑 제일 비슷한 거죠. 우려낸 물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 이 카카오라는 게 이게 나무 형태로 생겼는데 아욱과 나무고 이 나무가 제법 좀 크고 튼튼한 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큼직한 이 카카오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좀 살은 하얗거든요. 근데 살 같은 건 안 먹고 거기에 씨가 좀 굵직하게 많이 생기는 편인데 그 씨만 빼다가 그걸 한번 발효를 시켜가지고 볶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우려서 마치 진짜 커피 우려 먹듯이 이런 식으로 마시는 게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예로부터 먹던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좋기 3,000년 전부터는 먹었다라는 증거도 있고요. 근래에는 주로 이제 이 중미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 인근에서 이게 좀 많이 소비됐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뭐 멕시코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에콰도르 같은 데서 그보다도 훨씬 더 예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카카오 씨앗을 차로 먹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예전부터 많이 소요가 되던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카카오 열매를 우려내서 먹었으면 그러니까 씨앗을 우려내서 먹었으면 지금처럼 이제 달달한 초콜릿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쓴맛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 원두 커피에 비슷한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다 소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커피나 이런 녹차 자주 드시는 분들 있듯이 옛날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그 고대 문명 국가에서는 이거를 커피처럼 그렇게 되게 활발하게 소모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녹차나 커피가 약간 쓰고 떨떠름하듯이 카카오 차도 그랬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맛이 강한 녹차보다도 조금 더 쓴 맛이 강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게 카카오 차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멕시코 지역에서 예전에 있었던 아즈텍 제국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황제로 몬테주마라고도 부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몬테주마 2세라고도 부르는 이런 분이 좀 유명한 편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사람들은 멕시코에 놀러 갔다가 만약에 뭐 배탈이 났다, 물이나 음식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 그걸 흔히 이제 몬테주마의 복수다. 몬테주마스 리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속어가 있을 정도로 몬테주마스 리벤지라고 하는 옛날에 게임도 뭐 나오고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한 아즈텍 제국의 황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 코코아 그러니까 카카오 씨앗 차를 몇십 잔씩 마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 카카오 씨앗이 마치 상거래의 수단처럼 더 많이 활용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귀하면서 이게 뭐 썩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작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몇 개 단위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 개수를 헤아리기도 편하니까 뭐 카카오 씨앗 10개를 주면 뭐 토끼 한 마리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화폐처럼 돈처럼 약간 사용된 적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아메리카 지역에서 아즈텍 문명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소요가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멕시코, 이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유산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요즘에 두쫑쿠 같은 것도 탄생시킨 이런 뭐 좀 희귀 이상한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멕시코나 요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옛날부터 있었고 또 전 세계로 퍼진 그런 식재료라고 할까요? 향신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 중에 좀 되게 유명하고 재밌는 거 우리나라에도 깊게 뿌리 내린 걸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옛날부터 들어와가지고 깊게 뿌리 내린 걸로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고추. 네. 고추가 원래 이 멕시코, 에콰도르 이런 중남미 지역에서 먼저 탄생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것도 퍼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멕시코나 이쪽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 핫초코 비슷한 이런 거에다가 고춧가루 같은 걸 좀 타 먹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스파이시 핫초코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런 거를 먹는 그런 게 요즘도 꽤 있습니다. 예. 아니 왜 짜장면에 고춧가루 타서 먹는 것처럼요?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이제 쓴맛하고 요 독특한 매운맛이 어울리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좀 좀 전통적인 이 지역 방식인 것 같아요. 라디오 듣고 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워낙에 이제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그 지방만의 특산물을 재밌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거를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게 돼서 감귤 초콜릿 이런 걸로 한번 그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초콜릿 같은 걸 개발하면서 순창 같은 데서는 고추장 초콜릿 이런 걸 개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추장 초콜릿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고 한 적도 있는데 아니 먹어보면 맛은 뭐 독특하니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게 또 장이라 가지고 일단. 그런 게 좀 너무 이상한데라고 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아즈텍 문명의 전통 방식의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이 초콜릿에 고추 섞은 거 이거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핫초코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중간에 살짝 말씀드리면 아욱과 나무가 이 카카오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욱? 예, 아욱. 아욱과 나무 중에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퍼져 있고 되게 우리에게 친숙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욱과 나무가 그렇게 흔한 아욱 뭐 나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욱과에 속한 나무가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정말 흔한 나무 중에 아욱과로 분류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 뭐 먹는 나무. 무궁화가 아욱과로 분류가 됩니다. 무궁화요? 네, 그래서 무궁화가 우리는 꽃을 주로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무궁화가 열매가 열리고 거기에 씨앗이 맺힐 때 보면 약간 카카오 씨앗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열매하고 씨앗만 보는데 카카오 꽃이 필 때가 보면 뭐 무궁화하고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카카오 그 꽃도 하얗게 생겨가지고 중심 부분은 빨갛게 무궁화하고 조금 닮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녹차 같은 게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무궁화 씨앗을 다려가지고 뭔가 이런 초콜릿 같은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괜히 상상을 해봅니다만. 아니 왜 우리가 무궁화의 열매나 카카오의 꽃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약간 닮긴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약재로는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외로 이 아욱과 나무, 카카오 나무가 카카오 꽃을 검색해봐도 어디 뭐 카카오톡에서 꽃 선물하는 방법 이런 거밖에 안 나오네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원래는 쓴 차 아메리카의 녹차처럼 소비되던 거 그런 거였는데 그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뭐 침략도 하고 하면서 야 이거 신기한 거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으로 많이 가져와가지고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일종의 커피 대용품 비슷하게 홍차 대용품 비슷하게 조금씩 사용이 되다가 17세기, 18세기 넘어오게 되면서 사탕수수 농사를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에 침략한 땅에서 대거 재배하게 되면서 설탕이 굉장히 많이 좀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도 활발해지는 그런 유럽의 식생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그 후로 유럽 사람들이 뭐 빵에도 설탕을 많이 타고 케이크에도 설탕을 많이 타고 홍차에도 설탕을 쳐가지고 먹고 막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초콜릿 차에도 설탕을 자꾸 치는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발전하면 되면서 19세기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쓴 차로 먹는 게 아니라 달콤한 차로 먹는 문화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아예 초콜릿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초콜릿 형태로 굳혀가지고 먹는 지금의 초콜릿 같은 게 19세기 중반 이후에 점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콜릿 형태는 의외로 나온 지가 이 카카오라는 거를 처음 식재료로 소비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좀 현대의 근대 기술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원조 카카오 씨앗 소비하는 방법은 그 차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요즘에 녹차라는 것도 원래는 씁쓸한 차로 많이 마셨지만 네. 요즘에는 뭐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퍼져 있고 녹차 크림을 넣은 뭐 케이크나 빵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녹차 쓴 차보다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케이크 많이 퍼져 있는 거 그게 주류가 된 형국으로 변화한 것이 요즘에 달콤한 초콜릿이 많이 퍼진 그런 거다. 그런 비슷한 변화의 거네요. 양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커피나 녹차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커피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건데 지금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건너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네.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커피를 많이 심어가지고 굉장히 커피 농사를 크게 짓고 세계적인 커피 공급 국가가 되었잖아요. 네. 초콜릿은 정반대로 원래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나던 거였는데 이게 기후가 비슷하고 농사가 잘 되는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많이 자라나서 아프리카 서해안 쪽에 있는 꼬트디부아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친숙한 가나 이런 나라들이 요즘은 카카오 농사를 훨씬 더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꼬트디부아르하고 가나 두 나라의 카카오 생산량만 합쳐도 전 세계 카카오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커피하고 정반대죠. 커피는 아프리카가 원조인데 요즘은 아메리카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네. 있고 이 카카오, 초콜릿은 원래는 아메리카 원조인데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싼 값의 초콜릿을 누구나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현대적인 기업에서 이걸 대량 생산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스위스에서 이런 과자 사업을 크게 하던 네슬레 같은 사람, 뭐 이 브랜드로도 워낙에 유명해지신 분이죠. 네슬레 같은 사람이 초콜릿 사업을 크게 하면서 유럽의 싼 값의 초콜릿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원래는 사탕 장사를 하다가 예. 자기가 직접 사탕을 만들고 특히 카라멜을 만드는 것 쪽으로 취미를 붙여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밀튼 허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밀튼 그 허쉬라는 이름들이야 사람이 다 브랜드가. 카라멜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뽑기 그 달고나 만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카라멜을 만드는데 오. 거기에 우유 같은 거를 좀 탄 다음에 좀 점도를 잘 맞춘 게 카라멜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주재료로 한 게 카라멜인데 허쉬가 카라멜 장사를 해가지고 카라멜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초콜릿도 지금 우리가 떠올리면 초콜릿의 기본 맛은 달콤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콜릿에서 어떻게 보면 초콜릿 그 자체 카카오보다 더 중요한 게 설탕을 얼마나 많이 잘 섞어 넣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그 카카오에다가 설탕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카카오 자체는 단맛이 없습니다. 쓴맛만 강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에 우리가 초콜릿 하면 다 달콤한 초콜릿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설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워낙에 이 카라멜 만드는 사업으로 허쉬가 한번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카라멜도 잘 만드는데 여기 뭐 초콜릿 이 카카오 가루만 좀 섞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성공을 그게 대박난 거둬가지고 거네요. 예, 공장을 되게 크게 차리고 이분이 펜실베니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공장과 회사가 있는 도시를 아예 엄청나게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명 자체가 아예 허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허쉬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이분 이 공장하고 회사가 있고. 그 정도 되겠네요. 돈 많이 예, 벌었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초콜릿 사업으로 되게 큰 성공을 하신 다음에 네. 세계 2차 대전 때는 이걸 군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군에게 싼 값의 초콜릿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보급받은 초콜릿을 전 세계에 다 뿌리면서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생활 영어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 굿모닝 파인 땡큐가 아니라 김미 초콜릿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먼저 그렇다면 봤던 시절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미군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 해주신 적 있어요. 진짜.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군이 돌린 이 허쉬가 만들어서 뿌린 이 초콜릿을 이 또 발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초콜릿들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 같은 시대가 왔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거의 설탕인 거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 뭐 카카오 70, 카카오 80 이런 거 있는데 네네네네. 숫자 높을수록 네. 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초콜릿은 이 쓴맛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맛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설탕 맛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설탕 비중이 많을수록 몸에 좀 안 좋고 카카오 비중이 높을수록 몸에는 그래도 좀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게
이게 또 아슬아슬하고 또 치명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게 네. 그 커피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아메리카에서 고대에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초콜릿 그러니까 카카오 씨앗에 카페인이 꽤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 커피처럼.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 물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에 카페인도 좀 들어 있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각성 효과가 된다거나 혹은 뭐 애들한테는 먹이면 애들이 너무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를 카카오 함량이 낮은 제품을 예로부터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주로 그냥 달기만 거. 예, 그런 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좀 너무 좀 그렇게 안 좋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부모님이 이 썩는다고 그만 먹으라고 하고 막.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예. 좀 달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가 있고 진하고 좀 이렇게 쓴 맛이 좀 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초콜릿 종류별로. 우리나라는 좀 함량 낮은 쪽으로를 좀 많이 만든 좀 더 많이 부드럽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함량이 낮은 것도 장점이 있다. 카페인 함량이 낮고 하니까 좀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맛있고. 이게 애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애들이 먹기에 더 부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애들한테 설탕을 많이 줄 거냐 아니면 카페인을 많이 줄 거냐. 이거 뭐 좀 밸런스 게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카카오 씨앗을 보통은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약간 이렇게 삭힙니다. 발효를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발효된 상태로 주로 유통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커피하고 되게 비슷하죠. 로스팅을 한번 합니다. 한번 볶은 다음에 그거를 빻거든요. 그래서 볶은 거를 빻은 그 조각을 보통 카카오 닙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커피 그거- 가루처럼요? 네, 가루로 보통 유통하나 요거는 약간 조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조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 자체로도 요즘은 꽤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 닙스. 네, 건강식품처럼 뭐 먹으면 뭐 좋기도 하고 어디에 넣으면 뭐 나름대로 뭐 맛과 향도 있고 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통되는 경우는 잘 없고 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갈아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갈아놓은 거를 뭐 갈아놓은 걸 다시 가공한 거나 이런 거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콩가루 덩어리 약간 비지 비슷한 느낌이 된 거 이런 거를 코코아 메스, 카카오 메스 이런 식으로 부르고 혼용해서 부릅니다. 어떤 데서는 카카오 메스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코코아 메스라고도 하는데 왜 어떤 데서는 카카오라고 어떤 데서는 코코아라고 하느냐 이것도 의견이 되게 맞아요. 많이 갈리는데요. 아까 그 저희 채팅창에도 올라왔었어요. 카카오가 아니고 코코아 아닌가요? 막 이렇게. 네,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이것도 네네네.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코코아라는 제품명을 처음에 사용한 것이 많이 퍼져서 코코아라는 말이 더 굳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사용되는 그 양상을 보면 원래 씨앗 원재료에 가까울수록 카카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이렇게 가공을 거친 거 적어도 뭐 발효 과정 정도는 거친 다음 단계부터는 좀 코코아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까만 가루는 코코아 가루. 네, 우리나라 법령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고시나 제도에서는 카카오라는 말보다는 코코아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아 메스 그러니까 카카오 씨앗을 이렇게 발효시키고 볶은 다음에 갈아가지고 뭐 이런 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 원료가 되는 이 상태를 우리나라에서는 코코아 메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코코아 메스를 가지고 설탕하고 적절히 버무려 가지고 나름대로 가공해도 초콜릿 비슷한 게 되긴 되는데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초콜릿 질감을 내려면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 코코아 메스 이 카카오 씨앗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중요해요. 기름이요? 네. 참기름이나 콩기름 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름을 짜면 찐득한 그런 지방질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코코아 버터라고 합니다. 이게 지방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얗게 생겼어요. 버터처럼. 카카오 안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뭐 참기름, 콩기름 깨 이런 거 짜듯이? 짜듯이. 네. 네, 그래서 근데 액체 형태의 그런 기름보다는 약간 찐득한 무슨 돼지기름 비슷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뭐 네. 돼지기름이라고 하는 어감보다는 보통 버터라는 어감을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코코아 버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화이트 초코라는 거는 네네. 원래 이 카카오 씨앗 가른 거 볶은 거 이런 거는 다 커피처럼 시커멓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코코아 버터 이 지방질 성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면 그거를 주류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초콜릿 향만 사용하면 그게 화이트 초콜릿처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콜릿은 이 코코아 버터하고 예, 코코아 버터를 짜고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 진짜 콩비지 같은 거, 뭐 이 깻묵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코코아 파우더라고 하는데 그 지방 빠지고 남은 부분이요. 그거를 코코아 버터하고 어떻게 잘 배합을 해가지고 적당한 질감을 만들고 거기에 설탕이나 다른 향신료를 어떻게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콜릿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요거를 하여튼 잘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 유럽의 초콜릿 명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예. 요거를 어떻게 잘 배합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몇백 년 전통의 초콜릿 명가고 수제 초콜릿 장인이 살고 하는 사람들은 요 배합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에서는 카카오를 기르는 나라는 없거든요. 카카오는 다 수입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이런 데서 나는데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터 짜고 뭐 이렇게 가루 내고 한 다음에 그렇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초콜릿 만드는 유럽의 초콜릿 장인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합된 것 자체를 유럽에서 직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예 유럽에서 그렇게 반 배합을 해놓은 거를 해온 수입해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작업을 하고 모양 뭐 만들고 포장하고 이런 작업만 해가지고 초콜릿을 생산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식으로 옛날에는 광고도 많이 했어요. 유럽 수준의 맛이 그대로 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것도 많이 하냐면 그 코코아 버터, 그 코코아 버터가 이제 지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코코아 버터를 다 안 쓰고 코코아 버터는 적당한 양만 쓰고 그냥 딴 기름을 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팜유를 좀 섞는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섞으면 오히려 좀 향이 좀 바뀌고 다른 향신료를 더 잘 먹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 카카오 시세가 높을 때는 단가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성분표 같은 걸 보시면 예. 이 팜유를 섞는 제품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좀 초콜릿치고는 좀 약하다. 기름 섞은 거를 진정한 초콜릿이라고 할 수도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색깔만 까만 기름과 설탕. 어떤 의견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또 부드러운 질감이 있다. 그리고 요걸로도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면 또 독특한 그 딴 맛하고 잘 섞이는 그런 초콜릿이 되면서 이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어찌되든 간에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뒤에 보면 성분표 나오니까 이거 보는 게 진짜 초콜릿의 천차만별 다 구분하는 그렇습니다. 시작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 카카오에서 직접 나온 성분을 좀 덜 써도 초콜릿으로 좀 관대하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일부 좀 초콜릿의 엄격한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경향이다라고도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다 그냥 까먹고 달달하고 맛있는 거라고만 생각했고 아니면 이 초콜릿은 왜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뭐야 제대로 안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단맛이 없을수록 이 초콜릿의 기능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기도 하고 네. 야, 이걸 사람들이 또 이제 알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찾아보니까 아까 그 카카오 닙스 이런 거 티백 이렇게도 많이 파네요. 네. 이거 차처럼 이제 우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냥 씹어서 드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쓰지 않을까요? 쓰죠. 나름대로 뭔가 기호식품처럼. 그러게 이게 또 사람의 기호가 다 다르니까 아까 2665님이 고추장 초콜릿 아주 괜찮은 것 같다고.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의 맛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한국의 초콜릿 이 서양과 한국의 결합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이런 게 또 갑자기 두바이 그 쫀득 쿠키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추장 초콜릿? 그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있네 고추장 초콜릿이. 네, 진짜로 있습니다. 순창 이런 데서 만들어요. 상품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초콜릿을 예전부터 좀 잘 만들어 왔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 코코아 메스나 코코아 버터나 아니면 코코아 파우더나 아니면 그거를 배합해 놓은 거 이 단계를 수입을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고 네. 이 카카오 씨앗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볶아가지고 이 코코아 버터 같은 걸 만드는 과정까지 국내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공장에서 이걸 네. 하는데 뭐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가나 이런 데서 카카오 씨앗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양산에서 이걸 볶는 일부터 합니다. 볶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이제 기름 짜는 듯이 짜가지고 코코아 버터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다른 거 배합을 해가지고 초콜릿 제품까지 만드는 것까지 경상남도 양산에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공장 측에서 이렇게 뭐 보도하면서 알리기로는 국내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대량으로 하는 데서 카카오 씨앗을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코코아 버터도 만들고 초콜릿까지 만드는 데는 이 경상남도 양산 공장만 한 데가 없다. 거의 여기가 뭐 이 정도면 뭐 유일하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가나에서 뭐 이 카카오 씨앗을 수입해가지고 이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만든 지가 벌써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이 뭐 가나라는 거를 이 가나에서 나온 카카오 씨앗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는 뭐 벌써 뭐 줄잡아 이 브랜드 나온 걸로 따지면 한 50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이 씨앗을 가공해서 카카오 버터 만드는 공장은 생긴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이 회사가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 신격호 회장님, 이분이 이제 원래 일본에서 이분 화학자 출신이라 가지고 직접 솥에다가 이 껌 재료를 끓여가면서 껌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 시작하신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래 제과 왕으로 시작하셨던 분인데 일본에서부터 아예 이 초콜릿을 가나에서 들여온 이 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그거를 70년대에 우리나라로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매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하고 이 가나의 카카오하고 되게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되어가지고 이 신격호 회장님 그 아드님이신 신동빈 회장님이 재작년인가 이 뭐 가나에 가가지고 이 카카오 막 묘목 기증 행사도 막 하고 이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한 게 뭐 이렇게 선행을 하려는 이 끈끈한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가나가 이 카카오 농사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나라의 기간 산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나의 원료로 장사를 잘했던 만큼 가나에다가 이 묘목 심는 거 뭐 10만 그루, 13만 그루인가 10만 그루 이상의 묘목 기증하고 이런 행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베푸는 형태로 하신 목적도 뭐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이거를 어떤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초콜릿 비롯해가지고 이런 제과 산업은 아무래도 어린이 인구가 있어야지 소비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이런 초콜릿을 많이 소비하는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때문에 어린이 인구가 되게 줄어드는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자꾸 줄어든다라는 게 되게 골칫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업계에서.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뭐 거의 얼마 안 되는 어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을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아프리카의 전진 기지로 해가지고 개발해 볼 거냐라고 봤을 때 옛날부터 초콜릿 만든다고 50년의 관계를 맺어온 가나를 기지로 해가지고 한번 개척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직접 회장님이 가가지고 나무도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수입하는 카카오 가지고 또 한국 업체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재미납니다. 저도 몰랐던 거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곽재시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또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듣고 가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던 건 어떤 초콜릿이었나 막 돌아보게 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초콜릿의 세계 뿌리 깊은 제조업 코너로 곽재시 작가랑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아까 그 아프리카 가나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릴 적에는 그 특정 상표긴 합니다만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그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나라 이름 모르죠. 네. 그때 저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이미연 씨의 그 초콜릿 광고 뭐 얼굴도 안 나오는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그 트렌치코트 안에다 얼굴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장면 이거 거의 전 국민이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88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콜릿의 역사가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또 좀 치열한 경쟁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생한 초콜릿은 지금은 그 초콜릿을 좀 강자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격호 회장님 그 회사에서 나온 아까 그 가나에서 나오는 그 원료 사용하는 그 회사가 좀 강자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회사는 일본에서도 초콜릿 강자예요. 일본에서도 초콜릿 점유율에 한 2위, 3위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가나에서 직접 카카오 씨앗을 들여와가지고 그런 원료를 가공을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 만한 이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초콜릿 잘 안 팔리면 일본에서도 팔아도 된다. 팔 때 많으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뭐 한 2위 정도로도 보는 것 같아요. 초콜릿 시장에서. 그렇게 된 지도 꽤나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신격호 회장님이 국내로 들어와서 사업을 한 거는 한 197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량으로 초콜릿을 개발해낸 회사의 원조로 보는 곳은 좀 따로 있습니다. 1960년대에 지금도 이 회사는 사실 창립 경리부터가 좀 재밌는데 지금도 이제 용산 남영동에 그대로 이제 건물이 있는 회사인데 원래 용산의 남영동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과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과 가게이자 제과 공장이 광복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서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가게하고 그 생산 시설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4사람이 박병규, 민우식, 신덕발, 한달성 이 4사람이 한 명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본인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회사로 광복 직후에 이 회사를 다시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박병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회사 이 박병규 회장님 이분이 고향이 광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거즈 야구단이 광주 연고로 이제 창립이 됐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광주 연고지 야구단을 그때 당시에 잡기가 좀 쉽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프로야구 사업이 그렇게 크게 잘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광주 연고단이 되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든지 야구단을 하나를 맡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아서 나온 게 이 박병규 사장 이분의 고향이 광주다라고 해가지고 이분 제과 사업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야구단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야구단 이 기아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초창기 혜태 타이거즈가 그 기업을 모태로 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영동에 그 앞에 가시다 보면 지금 회사 새로 지은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 사업 건물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지나다니신 분들 여기에 이 회사 본사 사옥이 있구나. 이거를 딱 보시면 회사 건물이 특이하게 생겨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자리가 광복 전부터 그 일본인이 제과 사업하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 건물이 이렇게 오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마 잘 없을 텐데 이 회사 좀 독특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처음에는 양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명의 직원이 직접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직접 이거 뭐 판매도 하고 영업도 하시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양갱 하시다가 이분도 카라멜 하시다가 캐러멜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여기서 이 초콜릿 기름하고 가루만 좀 섞으면 초콜릿인데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초콜릿을 개발해가지고 1960년대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면 1963년도에 이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광고까지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거를 최초의 이 회사 초콜릿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너무 좀 단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인정하지는 않고요.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조금 몇 년 지나가지고 1968년도에 새로 개발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이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 회사 최초의 대량 생산 초콜릿이자 한국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한 이 기업형 초콜릿이다라고 이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초콜릿 사업뿐만 아니라 이 제과 산업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이 60년대 후반에는 영등포로 크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자들을 대량 생산하면서 마침 영등포에 공장이 있었던 그 신격호 회장님 그 회사하고 70년대 들어오면 되게 치열하게 경쟁도 했었거든요. 마침 야구단도 또 두 회사 막 경쟁할 때도 있고 말했잖아요. 광주와 부산.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라이벌 구도가 되게 강했는데 뭐 그런 식의 제과업계 여러 가지 치열한 그런 것 때문에 영등포에 이 공장이 60년대 후반에 생긴 다음에는 되게 재밌는 그런 프로모션 이라고 할까요? 판촉 사업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초콜릿 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초콜릿을 많이 사 먹는데 그 사 먹는 포장을 뜯어보면 특별한 초대권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경품이 되고
그러면 그 공장을 견학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게 맞아요. 영화의 앞부분 줄거리죠.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원작 소설을 쓴 로알드 달이 예전에 영국의 초콜릿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본을 쓴 것 같은데 실제로 60년대 당시에 이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판촉을 했어요. 초콜릿에다가 경품 초콜릿 포장에다가 경품 같은 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초콜릿 사가지고 껍질도 잘 확인해 보시라고 네네네. 경품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판촉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타면 영등포에 있는 이 과자 공장을 구경하게 해주고 지금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예. 그 과자 공장을 나설 때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이 과자 같은 거 선물로 이렇게 주는 이런 것도 판촉 행사를 했었어요. 로망이죠, 로망. 예. 그러면 어릴 적에. 이제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초콜릿 공장이 딴 데는 없을 때니까 초콜릿이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공장을 보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을 초콜릿이 했겠습니까? 폭포처럼. 그래서 현실에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프로모션을 60년대 말부터 실제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포장에서 경품 행사하는 판촉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좀 재밌는 게 예. 1등 상품, 특등 상품으로는 현금을 주고요. 장학금이란 면목으로 현금을 주고 네. 1등 상품으로 줬던 게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산 텔레비전이 처음 탄생해가지고 예. 팔리고 있던 놀라운 첨단 제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난 거죠. 1등 상품이 텔레비전이었고 2등 상품으로 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초콜릿? 아닙니다. 2등 상품도 따지고 보면 전자전기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이거를 경품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지? 6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라디오? 아니에요. 아니요? 라디오는 한 3, 4등 정도 됩니다. 4, 5등, 3, 4등 정도 되고 오. 2등 제품인데 요거가 요즘에는 이거 경품을 안 줘요. 근데 60년대는 이걸 경품으로 주면 와 좋은 경품 받았다라고 하던 게 2등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건데 그런 게 당시에는 경품으로 많이 올라오죠. 텔레비전, 다음에 나올 게 라디오 뭐였을까요? 그 사이에 뭐였을까요? 뭐지? 미싱이었습니다. 미싱. 네. 다음 2등 경품으로 주는 게 미싱이에요. 왜냐하면 미싱 기계. 6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서 옷을 많이 만들어 입고 많이 수선을 했기 때문에 집에 미싱한 데 있으면 전기로 돌아가는 미싱한 데 있으면 참 좋지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홈미싱. 네, 초콜릿 포장지를 벗기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뭐 금 티켓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초콜릿 공장에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영화에서 나오지만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초콜릿 껍질을 벗기면 경품 당첨이 되면 미싱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도 저희 그 막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 초콜릿 왜 어디 뷔페에 가면 마시멜로 같은 거 꽂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초콜릿 녹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네네네. 폭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입을 대고 먹고 싶다라는 게 이 아이의 꿈입니다. 그리고 초콜릿 같은 데는 한번 수영해 보고 싶은 거. 정말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린이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랬고.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네. 이게 카카오가 아까 뭐 남미에서 이제는 뭐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 가격도 급등락하더라고요. 그 네. 원자재 가격이. 특히나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가뭄이 들면 이게 카카오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곰팡이나 바이러스성 병이 날씨가 나쁘게 맞이하게 되면 이게 잘 퍼져가지고 또 농사의 작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 초에 점점 작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특히나 서아프리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지역의 작황이 안 좋아져서 이 카카오 씨앗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경에 아마 대량 톤당 한 3,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네.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2024년 초중반에는 12,00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배로 뛴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이 뛰었다가 다시 2024년 후반부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널뛰다가 2025년 중반 지나면서 가격이 좀 안정돼가지고 지금은 톤당 4,000달러 정도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이제 다시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워낙에 장사가 또 워낙에 작황이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공급망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다시 좀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추세도 있는데 앞으로 세계 기후가 변화되면서 이 카카오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이런 데가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 에콰도르나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게 좀 많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계 한 3위 정도 카카오를 생산하는 나라로 아시아 국가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카카오 씨앗이 좀 많이 생산이 되는 편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질적으로 좋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발효를 뭐 잘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뭐 공급망이 좀 아직까지는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 뭐 농민들이 조금 영세해서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나나 코트디부아르에 비해서는 많이 개발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같은 커피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요가 많은 편인데 이제 같은 아시아에 가까이에 있는 베트남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아요, 수입해가지고 맞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이 유명하긴 해도 우리나라는 베트남 커피를 많이 수입해서 사용을 네네네. 하는데 인도네시아 커피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인도네시아 카카오를 마찬가지로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가지고 좀 싼 값에 또 더 독특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가나에서 나온 초콜릿이 약간 브랜드가 된 것처럼 뭐 자바 초콜릿이라든가 발리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게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로 자리 잡아서 어쩌면 유럽의 초콜릿 명가들이 뭐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데가 초콜릿 명가로 전 세계에 뿌리 깊게 그렇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요즘 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뭐 자바 초콜릿은 한국산이 맛있다더라 라는 시대가 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식문화 이런 것들을 한국 문화의 발달과 함께 잘 발전시켜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과자들이 조금 요즘 세상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니까 네. 초콜릿도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공업적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잘 개발을 해보면 세계적인 한국의 상품으로 개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유럽 국가들이 초콜릿을 개발한 걸 보면서 한번 좀 꿈꾸어 보고 있습니다.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요.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뭐 신도시 재개발, 뭐 정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 개발 정보들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계획이 추진되는 건 얼마나 될까요? 또 도시도 뭐 메가시티 등등에서 많이들 변하고 있는데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랑 같이 한국 도시 2026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KBS 1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보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